중국은 이제 외형적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전쟁을 해본 게 없잖아요. 노하우가 그게 이제 쌓아놓은 게 없죠. 중국의 지금 항모 전단은 미국과 일본이 개입했을 경우에는 장담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다. 공중전을 할 때 추력이 모자란다지 그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현재. 왜냐하면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프랭커 3 종류가 10종류예요. 오히려 그게 단점이 돼서 현대화시키는 데는 또 향후 5년이 걸리지 않을까. 한반도는 네가 확실하게 책임져라. 그래서 우리한테 역할이 다 넘어오고 있고 그 사이에 중국을 포위해서 억지를 하겠다. 현무 파이브라든지 뭐 SLBM 이런 것까지 해볼 때까지 해보는 거고. 점차 역할이 우리한테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나도 이게 전력이 있어. 24시간 여기 해당 해역 근처를 감시 초기를 할 수 있어. 전술적인 전쟁에서는 전담해라. 중국이 대만 상륙훈련 중 핵심 전력 제-25 함재기를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훈련이 아니라 약점 노출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중국 항모전단의 전투력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중국 함재 전투기가 추락했다는데 이걸 일희일비하는데 저는 이런 뉴스 뜨면은 뭐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훈련 중에 뭐 미국도 지금 뭐 슈퍼넷도 뭐 통해 지역에서 작전하다가 뭐 떨궜다 실수로 그러니까 함상에서 이게 운반 이동시키다가 뭐 잘못 건드려서 밑에 뭐 추락한다지 심해. 이런 거는 일어날 수 있는 사고고 사건 사고고 이 중국이 지금 보여준 그 항모전단의 실력은 2012년도에 공개된 이래로 라우닝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푸젠함까지 세 척이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이제 상대로 포위할 때 상륙을 하기 위해서 동원할 때는 뭐 아주 뭐 대단한 전력이고 알맞은 전력이에요. 제-25 중심의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니까 이게 이제 플랭커 계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산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딱 대만형의 맞춤형은 좋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미일 동북아시아 미일 해상 항공전력을 상대하기에는 좀 벅차다. 그리고 워낙 이 미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그 해상 항공모함전을 해서 서로 이제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고 그런 날로부터 이제 특히 미 해군이 거듭된 발전과 여러 가지 교리 개념 특히 베트남전을 통해서 실전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장단점이 생기는지를 다 알았고 그 이후에 이제 자신감을 더 가져서 집중 아주 정예화된 그 항공모함들만 동원해가지고 실전을 다 이제 또 겪었고 추가로 뭐 이제 걸프전도 그렇고 이제 거기서 많은 그 소티를 운용하면서 알았고 장단점을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그렇게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지상까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 교리를 다 발전시키고 알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장단점을 다 알고 있고 중국은 이제 외형성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단순 훈련을 해본 거지 전쟁을 해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그게 이제 쌓아놓은 게 없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발간되는 이제 뭐 책자라든지 뭐 인터넷상에 이제 발간되는 이제 나오는 거를 이제 출력해서 본다든지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배울 수는 있다고 하는데 책을 보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하는 거하고 실제로 작전에 이렇게 붙어본 거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 그 쌓여 있는 게 노하우가 많은 거고 거기에 항상 붙어 있는 나라가 일본. 일본은 이제 패전국이지만은 2000년 때 뭐 때문에 자기들이 졌는지 해상전에서 항공모함전에서 그걸 잘 알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주도하는 그 해상 자위대 전력이 10년 단위로 발전시킨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단계가 눈앞에 있는 게 외형상으로는 이제 그냥 뭐 항공모함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드디어 이제 경항모를 이제 두 척을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본격 전력화 중국을 상대로 이제 한판 붙을 수 있는 시기가 2028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게 그 미국의 해공군 전력과 일본의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전력이 2027년에서 2028년에 맞춰져 있어요. 현대화, 최신 장비 현대화. 그다음에 지금 훈련이 다 그 시대를 상정해서 다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 중국의 지금 항모 전단은 그냥 양쪽을 막아놓고 대만만 했을 때는 대단한 거지만은 땅속에 맞게 들어갈 수 있지만 물론 이제 피해도 있겠지만은 격추되고 뭐 이렇게 반대로 함정 대한미사일에 또 파괴되는 것도 있을 테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개입을 했을 경우 이게 풀어지고 이제 옆에서 미국과 일본이 개입했을 경우에는 장담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다.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미일 거기에 또 호주군까지 가세를 그러니까 골고루 이쪽에 미일이 들어오면은 지금 이쪽은 호주가 막고 있고. 다만 이제 믿을 수 없는 인도 해군이 또 측면을 막고 해서 포위망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무슨 역할이냐? 필리핀 그 육지에서 중국 쪽으로 발사할 수 있는 이제 지대함 뭐 아니면 지대지 뭐 미사일들의 부대들이 미 해병대가 이제 주둔하는 걸 이제 중국의 특수부대에 침투시켜서 그거를 경무를 하려다 보면 필리핀 육군의 역할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필리핀 떼에서 그걸 지켜줘야 되는 방어를 해줘야 되는 병력 문제, 전투력 문제. 그래서 지금 사실 똘똘 뭉쳐 있죠. 미국 중심으로 일본, 필리핀, 호주, 인도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현재 뭐 일반 언론 지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외되고 있고 뭐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은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를 이제 전담하는 한반도는 네가 책임지고 막아라. 그래서 우리한테 역할이 다 넘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무기를 제외한 전술 무기들은
아주 첨단화되고 이제 고성능화돼 있고 현무 파이브라든지 뭐 SLBM 해상 발사, 수중 발사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해볼 때까지 해보는 거고. 점차 역할이 우리한테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한반도는 네가 확실하게 책임져라. 뭐 6.25 때 아니잖냐. 1950년도 아니잖아. 수준 자체가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니까 군사력조차도 재래식 군사력은 전담을 해라. 만약에 이제 북한이 뭐 전술핵 무기라든지 핵무기 공격을 하면은 그때는 미 본토에서 해주겠다. 3축으로 미국의 3축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보장할 테니까 전술적인 전쟁에서는 전담해라. 그 사이에 중국을 포위해서 억지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일본과 미국이 지금 그 전략은 전쟁을 먼저 일으키겠다. 이게 반대로 중국에서 볼 때 전쟁을 일으키겠다가 아니라 중국한테 얘기하는 게 미국과 일본이 중심으로 중국한테 얘기하는 게 전쟁에 일으키지 마라. 하지 마라. 억제예요, 억제. 견제를 하면서 억제하는 거야. 나 이렇게 준비돼 있어. 일본 해상자위대도 이제 한국만 드디어 갖고 있고 F-35B 싣고 이제 28년부터 작전 배치되고 지금은 이제 곧 직전이지만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면은 대만을 침공하면은 너도 여러 가지 손해를 이제 보고 망가진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자. 그게 이제 양안 사태를 현상 유지를 하자는 거 미국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도 현상 유지를 이제 하는 게 원하는 거죠. 미국도. 중국도 사실 원해요. 한반도에서는 자기 또 대만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만 접수하는 게.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한편으로는 반대로 이 전쟁을 또 일으켜서 뭐 시기가 또 맞아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아갖고 이 북한이 이제 뭐 중국의 말을 전적으로 듣지는 않으니까 그 엇박자나면은 되레 자기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기는 한 군데만 집중하는 게 차라리 좋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저도 한때 그랬는데 동시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 논리가 저도 있었어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중국은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좀 일장일단이 있다는 걸 알기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또 미국은 또 양안 사태 현상 유지.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항상 시간을 제가 강조하는데 지금 2025년인데 2015년, 2014년, 13년 그때도 양안 사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루가 멀다고 보도를 접했고 그럴 것 같아서 저도 대만 현지에 훈련할 때마다 갔어요. 아주 뻔질나게 아주 자주 갔어요. 아주 긴장감이 우리보다 더해. 근데 지금 10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서로 긴장감이 이제 조성은 되고 이제 유발은 되는데 결국 현상 유지로 이제 하는 게 목적이고 또 중국과 대만의 이제 관련 관계는 대만이 이제 뭐 독립을 하겠다고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억제하는 거, 정치적인 억제. 좀 조용히 있어라.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어떤 경제 환경이나 사회 제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또 우리 한반도와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쪽은 그렇게 우리처럼 이 한반도처럼 아주 심한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환경이 달라요. 하여튼 여건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틀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달리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흡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 입장에서. 근데 이제 한반도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양쪽이 공산주의자를 상대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반도 관리 양안 사태 관리 미국이 원하는 건 현상 유지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걸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전쟁이 내일 일어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7년도, 28년도를 그냥 넘기고 실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긴장이 좀 안 일어나잖아. 또 안 일어났어. 두 번째 안 일어났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럼 이제 2030년대 진짜 날 수가 있지. 2035년도 정도. 왜냐면 중국군이 그때는 어느 정도의 장비가 더 거의 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화되고 있는 중에 한 70%로 봐야 돼요. 왜냐면 중국군의 그 후방에 보면은 전차나 전투기 뭐 옛날 구형 것도 많거든요. 뒤로 다 빼놨지. 전방에는 이제 대만 상대로 최신 무기들만 배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다 교체가 되고 하면은 2032년부터 35년부터가 실제 마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예상 못했듯이 그런 상황은 아마 오히려 2032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아주 막 치밀하고 아주 상당히 긴장이 높은 대결은 계속 이어질 거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자랑하던 WS-15 엔진도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양산조차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22 실전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장착해서 배치한 전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뭐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있으니까 예산 투입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현실화시켜서 만들어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개량력 같은 거를. 그럼 역시 뭐 또 시간, 돈이 투입은 뭐 알아서 뭐 획일적으로 하겠지만은 교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은 그런 이제 좀 제대로 추력이 안 나오는 엔진들을 교체하려면 향후 한 4, 5년? 그 말씀드린 배경에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지금 현재 실전 배치된 거는 딱 하나지 않습니까? J-20인데 이게 2021년도만 해도 제가 데이터를 이제 외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좀 받아보니까 2021년도만 해도 코로나 이제 끝나기 전인데 20대였어요. 실전 배치 부대가. 생각지 않게. 그러다가 2024년 되니까 200대가 돼요. 그 사이 한 4, 5년 걸린 거예요. 그게를 자기들 그 생산 공장에서 라인에서 엄청나게 대규모 대량 동시에 벌려놓고 다 생산 제작을 해서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기반되는 재료들은 미리 이제 만들어서 가져와서 이제 다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하였는데
2025년도 현재 200대가 맞아요. 한 5년 걸렸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의 문제가 되는 그런 뭐 장비들 그걸 교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당장 전쟁을 이제 뭐 하면은 진짜 뭐 이렇게 비행하다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항속골이 짧게 나온다든지 뭐 추력이 이제 공중전을 할 때 추력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현재. 왜냐하면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플랭커 시리즈 소위 그 최초의 S-27 시리즈가 중국화되면은 뭐 중국에서 만들면 제2 뭐 11이라든지 뭐 15 함재기 그다음에 그걸 이제 슈퍼 플랭커 그러니까 SU-30을 자국화시킨 제2 16이라든지 뭐 여러 종류가 이제 계속 증산되고 또 뭐 제2 11 최초의 자기들이 생산한 제2 11 중에서 뭐 또 계량 기호들이 또 붙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해도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프랭커 시리즈 종류가 10종류예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순수 러시아산이 있고 반 러시아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고 다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부대별로 다 그 사정이 틀릴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단점이 돼서 그거를 이제 현대화시키는데 그 이제 세부적인 현대화시키는 데는 또 향후 5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뭐 당장 대만을 이제 침공하려 하면 다 동원되긴 하죠. 또 대만만 상대했을 때는 다 그게 유효한 전력이기 때문에 다 쓸만한 전력인데 이게 이제 대만이 아닌 미국과 일본의 전력이 항공 전력이 와서 다 막 섞일 때는 불리한 측면이 많죠. 중국군이. 그게 뭐 제대로 이제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못 싸우는 것도 있고 격추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27년도 시진핑 주석이 27년도까지 뭐 다 완비하라고 했던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도 지금의 그런 전력들, 뭐 미사일들, 최근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사용했던 미사일들 대량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재고량은 더 쌓아야 되는데 그걸 다 감안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70% 단계 같아요.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거듭된 훈련, 동원, 장비들을 동원해서 이제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훈련은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는 시연하는 거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린 내일 당장 전쟁을 한다 하는데 아직은 뭐 그 직전은 맞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얘기한 27년도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2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진짜 하는 거는 27년도에 새해부터 이제 긴장을 해야 되겠죠. 진짜 일으킬까?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것도 몇 년 넘길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중국의 지도 체제가 또 그때 가서 바뀌면은 근데 자기들의 목적하는 바는 계속 그러니까 이어지고 유지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딜레이 되다가 이제 생각지 못한 시기에 진짜 일어날 수는 있다. 그거를 지금 당장 뭐 2025년도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고 가까운 미래는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좁혀지고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 좋은 이제 사례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그거 2014년도 이제 크림반도 이제 그 침공이 있었고 러시아가. 근데 그때는 뭐 특수부대를 많이 동원했죠. 이게 러시아군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그래서 많이 서방 측에서 놀라고 저도 많이 좀 혼동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가라앉은 다음에 일부 점령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2022년도 2월 24일 날 그거는 정말 예측을 못했죠. 그 직전에 정찰 위성, 서방 측의 정찰 위성들이 이제 봐가지고 다 모여 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설마 했었죠. 이게 진짜 바로 들어갈 건지 쳐들어갈지. 그래서 그런 이제 중간에 긴장 완화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기별로 10년 단위로 이제 좀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2014년도에 14년도에 대만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긴장은 상당히 높이 올라갔던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이 다시 이제 그 시점이 됐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좀 유심히 이제 다들 긴장 관련자들 국제적으로 관련자들이나 뭐 미국 국방상이라든지 일본도 자위대 방위성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요거 넘기면은 아마 또 다음 텀이 아마 2030년대 초반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데 중간에 2027년도 있겠잖아요. 이제 애매하잖아요, 시간이.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뭐 우리 유튜브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방송들이 많은데 흔들리고 있다. 뭐 퇴임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일반 지상파나 신문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변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잘 넘어가면은 글쎄요 한 2032년도가 또 주기별로 오는데 그때는 모든 장비를 중국군이 뭐 엔진 교체도 하고 좀 더 성능 좋은 걸로 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준비가 이제 됐다 쳐들어가자 하는 시기가 이제 올 수는 있죠. 근데 하여튼 올해 2025년도는 좀 더 긴장하고 지켜봐야죠. 후티 반군 드론에 미 구축함이 위협받았던 사례를 보면 한국도 원거리 해상에서의 대응이 걱정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LBM이 해상 봉쇄 상황에서도 유효한 억지력이 될 수 있을까요? 중국, 북한 전력까지 감안했을 때 실전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는 중국의 서해 공정을 이제 착수를 해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가 있지만은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20년, 2005년 이래로 사실 그때 2005년도부터 저 개인적으로나 그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해경 중심으로 중국의 이제 서해 공정을 이미 20년 전에 이제 좀 그 경고를 했었죠. 쟤들이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뭐 밑에 뭐 칠광구도 지금 뭐 다 소멸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주도 인근 해역 중국 방면으로 20년 전에 걱정했다가 다행히도 잘 넘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현실로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중국산들은 뭐 치고받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견제. 아, 나도 이게 전력이 있어. 그러니까 좀 함부로 대하지 마. 그리고 내가 24시간 여기 해당 해역 그 근처를 감시 초계를 할 수 있어. 우리 전력이 있어. 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시연. 그러니까 해군력의 목적은 시연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북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전력 건설을 좀 이상하게 좀 아주 불균형하게 했어요. 안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툭 하면은 뭐 SLBM 얘기하고 뭐 잠수함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 쳐먹고 이제서야 세 척 가지고 있어요. 이제서 실전 매치. 무슨 얘기냐면은 동시에 건조를 많이 했더라도 3,000톤급 일본 해상 자위대처럼 3,000톤급 SLBM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이거를 뭐 한 18척 갖고 있어야 이게 진짜 견제력이죠. 그러니까 전술적인 견제력. 근데 지금 애매하게 세 척 있고 나머지는 214. 잠대지라든지 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있는데 그러면 209 9척 얘가 이제는 저기 좀 계륵이죠. 쓸모없는 그러니까 완전 쓸모없는 북한 상대로 쓸모없는 건 아닌데 주변국 상대로 해서 얘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냥 어뢰 발사용이니까 일부 두세 척은 이제 하프 발사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생각 해봤어요. 그럼 수주 전력이 지금 제대로 건설을 되고 있느냐? 아직도 9척 지금 현재 3척이에요. 3,000톤급이 나머지 6척을 언제 다 실전 배치할 거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러니까 대량 동시에 건조를 했어야 되는데 한 척 한 척 발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서해 공정 문제 중국의 상대로 좀 건실한 그 호위함들 뭐 4,000톤 이상 5,000톤 이상의 호위함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저게 상황을 보니까 2함대는 북한 순수 북한용으로 돼 있고 3함대는 교육 훈련이고 그 척수도 보유하고 있는 수상 전투함 호위함들이 뭐 4척 3척 되게 미비해요. 그럼 결국에는 기동전단이 동원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뭐 제주도에서 부산 해작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것은 또 그러면 이제 그 제주도나 부산에 있는 진해도 가 있어요. 왔다 갔다 세 군데로 왔다 갔다 해요. 수시로 부산, 진해, 제주도. 그럼 이게 옮겨진다 이거예요. 작전 그 투사되고 어떤 견제 대립을 하려면은 이다 옮겨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독도 초계 문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함정이 큰 함정이 모자라다는 얘기 지금. 기존에 해역함대는 2함대, 3함대는 역할을 북한의 거를 겨우 하는 동 마는 동 지금 그런 수준이고 그것도 큰 그 호위함들이 제때 배치가 안 돼가지고 함정 건조하는 거는 잘못 맡겼어요. 방위사업청이 뭐 SK 뭐 플랜트인가 뭐 이상한 회사에다 알 수 없는 회사에다 맡겨가지고 제때 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이제 결국 이런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밀어내야 되고 야 더 넘어오지 마세요. 우리도 배 많아요. 큰 배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배 많아요. 오지 마세요. 감시할게요. 이래야 되면 많이 배치를 갖다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독도도 지켜야 되고 독도도 이제 그 초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자라다니까 지금 배가.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오늘 현재. 그리고 저렇게 무슨 이상한 업체들 아니면은 또 땡깡 부리는 업체 때문에 사업들이 착수 안 되는 KDDX. 물론 이제 올해 안에 뭔가 해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 업체들의 어떤 이익 관계 때문에 해군의 전력 증강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그거를 컨트롤 못하는 방위사업청. 그게 더 문제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뭐 북한, 중국 해군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부의 적이 있는 거야. 내부의 적이. 전력 증강을 방해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난 그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 이게 연쇄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잠수함 얘기하셨잖아요. 잠수함에 그럼 그게 겨우 3척인데 9척이 있어야 뭔가 견제력이라고 말을 이렇게 꺼내보지. 발사하니까. 발사관도 6개, 10개짜리. 지금 겨우 3척인데 나머지 214, 209는 벌써 옛날 개념이고 물론 이제 북한은 또 그거를 불안하니까 뭐 자기들 똑같은 잠수함을 한다, 뭐 그다음에 북한파 이지스함 뭐 한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시작이니까 그들 역시 뭐 좀 건설하려면 나름대로 자기들 확보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북한의 신형 뭐 쓰러진 배가 문제, 그거 뭐 관심도 없어요. 쓰러진 거를 다시 세우는 건 나 관심 없어, 진짜. 그건 걔네들 문제야. 우리가 왜 관심을 해둬야 돼? 우리 전력 건설 내부의 적 때문에 지금 제대로 배 착수도 못하고, 그리고 엉뚱한 호위함 뭐 이번 6월 20일 날 겨우 한 척 나온다는 거, 그 회사에서 뭐 건조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회사에서 건조했다는 거, 그거 자기들이 제때 못 만드니까 전통적인 그 방산업체 가서 기술 달라고 뭐 끼우꼬려가지고 겨우 뭐 6월 20일 날 뭐 건조식을 갔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결과적으로 이 서해 공정에 나가야 될 배들이 지금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북한을 뭐 견제하고 뭐 수직 발사관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그게 제 최근에 이제 서해 사태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